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윤현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무슨 바쁜 일들이 그리도 많았는지 하루에 단 몇 분도 책상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추 중요한 일들이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늦은 밤 노트북을 켜게 되었네요. 몇 글자만 끄적이자 싶었는데 쓰다 보니 이렇게 긴 사연이 되고 말았어요. 마음으로 내려 쓴 제 사연들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화가라는 꿈을 이루고 사업을 하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평탄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는 남편과 상의 끝에 40대가 되기 전에 갖자고 해서 아직 슬하에 아이는 없죠. 저는 지금의 풍족하고 행복한 제 생활이 계속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가장 큰 사건부터 얘기하자면 남편이 느닷없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어요. 몇 번을 말해. 너 이혼 몰라? 이혼하자고. 갈라서자고.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아이도 없고 네가 이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도 없으니 갈라서기 딱 좋다니까. 넌 네 옷하고 화장품만 들고 나가면 간단해. 왜 이혼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간 이혼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이혼하자라고 하는데 그러자라고 바보처럼 수긍하기도 그렇잖아요. 남편의 밑도 끝도 없는 제안에 대꾸하지 않고 있다가 하루는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봤죠.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자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혼이 옆집 강아지 이름이야? 요새 왜 이혼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데? 그럼 이유나 알자. 대체 왜 이혼이 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아. 설렘이 없어. 소통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 격이 안 맞아. 격은 무슨 격? 당신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맞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요즘 영화에 빠졌어? 드라마에 빠진 거야? 신혼도 아닌데 남녀 사이에 무슨 설렘을 찾고 사랑 타령이야. 노력하자고, 소통하자고. 그럼 되지? 이혼 소리 안 할 거지?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수준이 안 맞아. 그 격이라는 게 쉽게 표현해서 수준이란 말이야. 남편이 말한 수준이란 단어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무슨 수준? 대체 무슨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건데? 너 참 눈치 없다. 그걸 꼭 내가 꼭 집어서 얘기해줘야 돼? 제 남편은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하는 중이죠. 시아버지의 사업체에 들어가 일을 배웠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대로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중이죠. 신혼 초기만 하더라도 저는 사업하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렸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부부 사이가 건조해지면서 이러다간 이혼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어느 정도는 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이혼 선언에 비참함을 느꼈어요. 사랑하지 않고 설렘도 없고 소통이 안 된다니요. 게다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격이 맞질 않고 수준도 맞지 않다니요.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죠. 싫다는데, 이혼하자는데 제가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이 남자와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합니까? 끝내 저도 좋아. 나도 나 싫다는 사람이랑은 같이 살기 싫어. 이혼해야지. 이혼하자. 하면서 쿨하게 이혼에 동의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깔끔한 이혼은 깔끔한 재산 분할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말이야 기분 좋게 헤어지려면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자신이 생각해놓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을 듣고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지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혼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재산을 거의 지 혼자서 먹겠다는 수준이더라고요. 저에게 줄 재산은 거의 코딱지 정도면서 생색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치사하게 굳이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가 얼만데요. 그리고 결혼 후 화가로 나름 작품 활동하면서 판매한 그림도 작은 거지만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인데 말이죠. 당신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 사람 잘못 봤어.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당신 똑똑히 들어. 내가 수긍할 만한 재산 분할을 제시하면 내가 지금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도 이혼 서류에 도장 못 찍어. 내가 호구야? 나 계산 똑바로 하는 여자야. 그리고 한다면 하는 여자라고. 당신 내 성깔 알지? 그렇게 제 의사를 똑똑하게 전달했죠. 그리고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그 화를 사귀지 못하고 혼자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해댔죠. 집 정리를 하면서 남편 들으라는 식으로요. 당신이야말로 나랑 결혼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줘봤어. 집 청소를 한 번이라도 도와줘봤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줘봤어? 과자 먹으면 과자 부스러기 그대로 흘려놓고 맥주캔 따서 마시고 늘 깡통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참 어이가 없네. 그리고 뭐? 내가 이 집에서 기여한 게 없다고? 이 집은 당신 혼자 샀어? 울 아빠가 이 집 사라고 집값의 반은 그것도 현금으로 척하니 대줬는데 이혼을 할 거면 본전은 돌려줘야지. 당신이 뭘 한 게 있다고 이 집을 혼자서 꿀꺽 먹겠다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지적해댔더니 이 쫌생이 같은 남편이 자기에게 필요한 짐을 챙겨서 온다 간다 한마디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똑같이 했죠. 나가든가 말든가 신경 꺼버렸죠. 마마보이가 가봐야 어디겠어요? 뻔하죠. 자기 엄마 치마폭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진짜 열받더군요. 이럴 땐 시어머니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보따리 싸서 제 집에 들어온 아들을 나무라면서 꽃비를 매서라도 며느리 옆에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아들이 제 집에 들어와 사는데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제가 무릎 꿇고 남편에게 와서 빌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편은 시부모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저는 원래 우리 부부가 신혼 때부터 살던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머물렀죠. 속으로 이를 악물었죠. 두고 보자.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를 갈면서 버티다 버틴 게 어느새 별거 아닌 별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는 눈 딱 감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자 생각하고 남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하던 얘기 마무리해야지. 어묵탕에 소주 한잔 하자. 집으로 와. 남편은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답이 없었어요. 저는 1시간 뒤에 문자를 또 보냈어요. 나랑 자는 거 부담스러울까 봐 당신 혼자 지낼 수 있는 방 꾸며놨어. 집으로 와서 지내. 어머니도 불편하겠다. 또 문자를 보냈지만 이번 역시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전 매일매일 남편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 때문이 아니고 미련 때문도 아니고 제 이름 석자 앞에 이혼녀 딱지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야속한 시간은 흘러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별거의 기간은 1달 이상이고 이대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혼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혼 후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정리될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를 이 이혼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제 짐부터 정리해두자 싶어서 일단 굵직굵직한 짐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짜잘한 물건들까지도 챙기게 됐는데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전공서적 몇 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 책들이 시댁에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시어머니와 전 전공이 같아서 결혼 전부터 대화도 많이 통했었고 지금껏 전공 지식은 물론 전문 서적까지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면서 샀던 리미티드 한정판 전공 서적을 하필 시어머니에게 빌려줘서 시댁에 있지 뭡니까? 이건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이 책은 앞으로도 그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책이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책을 시어머니에게 달라고 전화를 드리기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여태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하지 않다가 생뚱맞게 어머니 제 책 주세요 하기도 그렇잖아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시댁으로 가서 직접 책을 찾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맞아.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얼굴 마주쳐봤자 서로 입장만 곤란하고 솔직히 말 섞기도 싫고 눈 마주치는 건 더 싫고. 두 사람 없는 시간 피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내 책 찾아오는 걸로 하자. 그게 서로에게 가장 깔끔해. 그렇게 전 마음을 먹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익히 알고 있고 남편은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면 퇴근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평일 오전에는 꼭 갤러리에 출근해서 직원들 조회를 하는 분이시니 아침 9시 땡 하면 집에서 나가시니 평일 오전 10시쯤 시댁을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계획대로 전 시댁 현관문 앞에 도착을 했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또르르 문이 열리더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댁을 자주 드나들었으니 비밀번호쯤이야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집 구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책장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산 리미티드 미술 서적이 얌전히 꽂혀 있었어요. 막 책을 빼들고 시어머니 서재에서 나가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띡띡띡띡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누구지?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 이거 들키면 쪽팔리는데. 순간 전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남편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폭풍이 몰아쳐도 갤러리 직원들의 아침 조회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서류를 빠뜨리고 갔거나 아니면 오늘 휴가라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판단하고 전 시어머니 서재에서 안방으로 후다닥 달려가서 몸을 숨겼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서재를 자주 들락거리는 걸 제가 또 익히 아니까요. 후다닥 달려 서재 건너편인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저는 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막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어찌나 놀랬던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 뭡니까. 세상에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침대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기고 있어서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도 시어머니 눈에 들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침대 위로 찰퍼덕 엉덩이를 걸치고 앉더니만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잠시 후 통화 신호가 가고 상대편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더군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다름 아닌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년 아직도 연락 없지? 독한 년이 끝까지 너랑 이혼 안 해준다더냐? 하긴 가끔 그년이 하는 짓을 보면 고래 힘줄보다도 질긴 구석이 있긴 했지. 근데 진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나도 고집하면 한 고집하는 사람이거든. 아들, 이제 넌 이 일에서 빠져라. 내가 나서야 할 때야. 시간 끈다고 될 일이니? 혹시 그년 부모가 거지꼴 됐다면서 사위인 너한테 들러붙어버리면 그거 머리 아프다. 물론 받아줄 일도 없지만. 아휴, 이래저래 사업 망한 집안은 재수없는 집이니까 인연을 끊는 게 맞아. 내가 그년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어떻게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너랑 남남 만들고 탈탈 털어서 거지꼴로 이 집안에서 쫓아내고 말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잠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남편이 말을 하는 듯 했죠. 그러다 남편의 말이 끝났는지 시어머니가 또 말을 이어갔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걔가 뭐 볼 것 있니? 지 아비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해서 결혼 승낙한 거고 그 후광이라도 있어서 그년 데리고 다니면서 미술계 인사들에게 소개하고 그런 거지. 이제 지 아비 사업도 쫄딱 망했는데 내가 걔를 왜 챙겨? 아유, 말하다 보니 또 열받네. 생각할수록 열받는다. 내가 창피해서 원. 망한 집구석이랑 사돈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일 줄은 내가 미처 몰랐어. 나한테 이런 모욕감을 준 년이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기여한 게 또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면서 이혼도 안 하고 뻗대고 있는데. 두고 봐. 뜨거하고 지 주제 파악 제대로 하고 지발로 나가게 해줄 테니까. 하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계획을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혼녀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쌓아온 그동안의 커리어를 뭉개버리려는 작전도 세워놓았다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때는 내 며느리라면서 저를 미술계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프랑스 유학파라고 자랑을 하더니 이제는 절 무너뜨리겠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전화를 끊고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에서 나가더군요.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 서재로 가서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산 리미티드 미술책들을 빼들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한 내용을 듣고 전 두 사람에게 환멸감을 느꼈어요. 저를 이혼녀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저의 커리어까지 망칠 계획을 세우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라니 치사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싶더군요. 지금은 아빠 사업이 망했지만 저희 친정은 원래 대대로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이었기에 부모님 덕에 전 국내의 미술로서 알아주는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고 프랑스 유학까지도 다녀와 지금은 화가로 활동 중이죠. 그러다 우연찮은 기회에 아는 지인을 통해 갤러리를 운영 중인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저를 좋게 본 시어머니는 먼저 자신의 아들을 소개해준다고 했었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남편과 전 부부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고 보니 저의 친정이 돈 좀 있어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거군요. 이제 아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쫄딱 망했으니 가차없이 절 버린다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보다도 더 남편이 우스운 거 있죠? 본인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륜제 대사라고 결혼을 어머니가 하란다고 하나요? 제 앞에서 사랑 어쩌고 하는 소리가 진심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네요. 이제야 또 생각이 나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죠. 그러다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꿔서 저를 대했어요. 하루는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나도 시어머니 집에 가서 저녁밥 먹어야겠다. 하고 시어머니 집을 갔는데 제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밥이 넘어갈까? 친정이 쫄딱 망했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야 딸년이지.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고 못 다닌다. 어째 넌 그렇게도 뻔뻔하니? 하시는 겁니다. 순간 울컥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 먹을 거야? 라는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식탁 위 밥상을 싹 치워버리는 겁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는데 차마 밥 주세요 소리를 못하겠더군요. 아 참, 너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네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쓰는 카드값 네 통장에서 못 나가게 다 막아놔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니, 저희 부부예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카드 관리 잘해 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굳이 아빠의 사업 실패와 연관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야 아기가 척척 맞아떨어지더군요. 이제 분명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방금 시어머니의 안방에서 들은 계획, 즉 저를 망가뜨릴 계획에 대한 대책이었죠.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이후부터 충격과 함께 분노가 차올라서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겠더군요. 다짜고짜 절 도와줄 조력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차저차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죠.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력자와 함께 제 작업실에 숨어 있었어요. 밤 12시가 되어갈 즈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작업실에 들어와서 계획대로 일을 벌이더군요. 저와 조력자는 모습을 드러내고 두 사람을 지켜봤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이 뒤에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얘기를 주고받더군요. 미친년. 그렇게 좋은 말로 이혼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일은 안 겪지. 이제 어쩔 거야? 이혼해야지 뭐. 집안이 그래도 넉넉해서 며느리 삼았더니만 쫄딱 망해? 난 가난한 집구석하고 사돈이란 소리 그 누구에게도 듣고 싶지 않다. 아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장가 가. 요즘은 이혼 흉도 아니야. 재혼해서 더 좋은 집안 사위 되면 그걸로 과거는 덮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우연찮게 뒤를 돌아보다가 저와 조력자와 눈이 번갈아가며 마주치고 말았죠. 아이고 머니나 하면서 놀라는 시어머니와 너 여기 왜 있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더군요.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당신들이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지. 여기 내 작업실이야. 내 작업실에 두 사람이야말로 이 시간에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뭐 하는 건데? 대체 뭔 짓인데?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넋을 잃은 채로 얼굴빛은 백지장으로 변해갔죠. 저만 있었다면 시어머니 표정이 이랬겠어요? 제 옆에 저의 조력자를 보고 놀란 거죠.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저의 조력자가 되어준 그분의 얼굴을 보고서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게 역력했어요. 저의 조력자 역시 두 눈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고 보다 못해 한마디 내뱉으시더군요. 아니, 김 관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를 속인 것도 속인 거지만 제 앞에서는 작가들의 그림 작품을 작가의 자식처럼 대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뒤로는 이런 짓을 벌이세요? 미술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진심을 다하는 척하더니만 그게 아니셨군요.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본 김 관장님의 이런 행동을 미술계에 얘기하고 정식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조력자에게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작가들의 작품을 대하는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가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는 변명을 해대셨어요. 가족의 작품은 더욱 소중한 거 아닙니까? 공들여 작업했을 것을 누구보다도 더 옆에서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귀한 작품에 이런 짓을 하다니. 나 원참. 하시면서 개탄스러워 하셨어요. 저 역시도 제 자식과도 같은 작품이 엉망이 되어가는데 정말이지 두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더군요. 저희 조력자이신 장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미술작품에 해코지를 합니까? 어린이들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하면서 장 회장님은 극대노하셨어요. 저희 조력자가 되어주신 장 회장님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가 놓은 덫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작업실에 들어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제가 이 두 사람의 작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앞서 제가 프랑스에서 산 제 책을 가지러 시어머니 댁에 몰래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시어머니 안방에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통화로 얘기한 계획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현경이 2년 미술계에서는 발도 못 디디게 내가 아주 망신을 줘버릴 거야. 쪽팔려서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게 개망신을 줘버릴 거라고. 화가 인생 쪽나게 하는 게 그년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걸 거야. 현경이 그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 있지? 패션업 하는 부호가 자기 그림을 마음에 들어해서 5점이나 계약했다고 기고만장했는데 내가 그 콧대를 한 방에 무너뜨릴 거야. 그 그림들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아들 어떠냐? 이 엄마 계획 좋지? 조금만 기다려. 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고 수화기 안에서 남편이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는 것 같았어요. 다시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어요. 뭐? 그냥 그림을 어떻게 엉망으로 할 거냐고? 그거야 간단하지. 내가 큰 통에 물을 받아와서 그냥 그림에 물을 다 쏟아 부어버리면 그만이야. 물감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질질 물감이 흐르면서 그림이 엉망이 되잖아. 바로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위약금 물어야 돼.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작가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으면 약속 날짜를 지키는 건 기본 아니니? 그 기본이 안 됐는데 그 작가를 어떻게 믿고 누가 작품 의뢰를 하겠어? 그리고 이 바닥에 소문내면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서 작가 인생 끝이야. 그럼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질 거야. 작가로서 끝이지. 그거 만회하려면 죽을 둥 말 둥 노력해봐도 몇십 년 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걸? 저는 최근에 재산이 넉넉한 한 부호로부터 그림 5점을 주문받아서 작업 중이었죠. 부호는 20, 30대를 겨냥한 패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여러 사업체를 거느리는 장근호 회장님이시죠. 장 회장님은 특히 미술의 조예가 깊으셨고 젊은 작가들을 육성하려고 노력하셨죠. 장 회장님 아래로 10살 적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미술 천재였는데 그때는 회장님도 사업가로 대성하기 전이라서 동생을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았더래요. 동생은 무일푼으로 미술 공부를 하려고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특히 장 회장님은 미술을 하는 젊은 화가라든지 예술 사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들에게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장 회장님은 밝은 색감으로 도시 풍경을 많이 그리는 제 그림을 처음 보고 동생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고 해요. 죽은 동생도 저와 비슷한 화풍을 가졌다고 해요. 마침 회사 로비에 걸 그림과 회사 곳곳에 걸 그림 몇 점을 고려하던 중이었는데 우연찮게 제 작품을 보게 되었고 저에게 그림을 5점이나 의뢰하게 된 거였어요. 간간히 한두 점 작품이 팔리기는 했지만 화가로서 제 인생에 한꺼번에 5점이나 그림을 의뢰받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일 계약을 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좋아서 몇 날 며칠을 방방 뛰었는지 몰라요.
그때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의 계약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이때만 해도 제 친정이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괜찮았죠. 내 마누라 진짜 멋진데? 어떻게 한 점도 아니고 5점씩이나 그림을 의뢰받아 그려? 그러게. 내 며느리 정말 멋지고 장하다. 내가 네 시어머니가 아니라 갤러리 관장으로서 말하는 건데 앞으로도 넌 화가로 대성할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는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셨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제 매니저처럼 중요한 일에는 동승을 해주셨어요. 장 회장님께서는 작품을 의뢰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장 회장님은 몇 해 전에 한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했다고 해요. 그 화가는 성금을 받고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해요. 장 회장님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계약서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업가로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답니다. 그리고 작가를 위해서도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그 화가가 지인이라서 믿고 맡긴 일이라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에게 우선 성금을 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받지 못하고 성금만 날린 셈이 된 거죠. 그때 그 경험으로 장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계약서를 바로 쓰자고 제시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는 마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억대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셨어요. 대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반년으로 넉넉히 주셨죠. 저는 이 제안에 자신이 있었어요.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 해내야만 했었어요. 그 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하는 사업이 심하게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리셨거든요. 아빠의 사업이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고비가 있었어도 잘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정말 심각한 상황이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굴러들어온 이 계약금은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시어머니가 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년이 물어줄 위약금이 어딨니? 울고불고 매달릴 곳이래봐야 지 친정 부모밖에는 없을 건데 친정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지 아버지 빚 청산 다 하고 어디 원룸 하나 얻어서 월세 산다던데 그년 물어줄 위약금이 어딨겠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선심 쓰는 척 위약금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 재산 분할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하고 협의 이혼하자고 하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위약금 물어주는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생색을 내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계획을 전화로 털어놓았어요. 준비가 다 된 제 영혼과도 같은 그림에 물을 붓고 망치게 해서 마감일까지 약속을 못 지킨 저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조력자가 제시한 그림 마감일로부터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배신감을 넘어 분노가 차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제게 접근했을 때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사실 남편도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미술계 분이라서 전 더 좋았어요. 일단 말이 통하잖아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틈만 나면 제 작업실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제 작업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편하게 드나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6개월 전 장 회장님과의 계약이 성사됐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계약서 내용까지도 모두 말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다니 시어머니의 인성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차려버렸습니다. 남편과 절 이혼시키려는 것도 100% 시어머니의 생각이고 심지어 제 커리어인 장 회장님과의 계약까지 망치려 들고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 김 관장 당신 나 잘못 봤어. 당신만 나 망칠 줄 알아? 나도 사람이야. 생각이 있고 성깔이 있다고. 당신이 밟는다고 내가 밟힐 줄 알아?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지. 시어머니는 작전대로 다음 날 밤 남편을 대동해 제 작업실에 나타날 거고 자신의 작전대로 큰 물통에 물을 가져와 제 그림에 쏟아부어 버릴 거예요. 그럼 억대의 그림으로 계약한 제 그림은 물에 젖어버리고 물감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작품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생각할수록 열이 받더군요. 모르면 모를까 작전을 알게 됐는데 이걸 제가 제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전 그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던 통화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서 대책을 세웠죠. 전 장 회장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저의 조력자가 되어 다음 날 밤 제 작업실에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세요. 회장님같이 높은 분이 제 곁에 계셔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로서 제 인생이 망가져요.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한 번만 저 살려주세요. 전 다른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의 이 못된 짓을 장 회장님이 꼭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 회장님은 저와 미술작품 거래가 끝나면 시어머니와 미술 사업을 함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장 회장님과 제가 계약서를 쓰던 날 매니저와 다름없는 시어머니도 동승을 하셨어요. 그때 계약서를 쓰고 저녁에 간단한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제 시어머니를 소개해드렸죠. 현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미술계에 오래 몸을 담으셨다고요. 그랬더니 장 회장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장 회장님과 저와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됐어요. 세 사람 모두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서 대화의 주제가 당연히 그림이었고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꿈꾸는 미술 사업 계획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갤러리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요. 장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사업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하셨고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계획서를 분석해보고 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할 거라고요. 욕심 많은 시어머니는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다음날 바로 작업에 들어가셨죠. 직원들과 함께 투자 계획서를 만들어 장 회장님께 보여주었어요. 장 회장님은 약속대로 시어머니의 투자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약이 성사됐죠. 사업도 사업이지만 평소 시어머니가 미술을 대하는 태도를 장 회장님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신뢰감을 표하셨어요. 그러니 갤러리를 운영할 정도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서 절 믿어주지 않은 거죠.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밤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말해버렸죠. 시어머니는요, 본래 자신이 아쉬운 사람에게는 엄청 잘하세요. 제 친정이 부유했을 때 저와 제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절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딸 이상으로 대해주셨어요. 미술계에서도 똑같으세요. 힘이 있는 화가거나 평판이 좋은 화가 또는 재산이 많은 화가들은 아주 깍듯이 대접하죠. 자신의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대하시죠. 그러다 그렇게 대접해주던 화가가 업계에서 저평가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바로 손절하시죠. 제 말에 조력자는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었어요. 시어머니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며느님 개인적인 감정이겠죠. 40년 이상 미술계에 몸을 담으셨고 갤러리도 운영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습니다. 그것도 가족인 며느님에게요. 윤 작가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만 가보세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로 조력자를 설득시켰어요. 저 이 일에 제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작가 인생을 걸겠어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제가 작가로서 은퇴하겠습니다. 다시는 미술계에 발을 내딛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전 자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현장을 급습해주세요. 부탁입니다. 확신에 찬 저의 말에 장 회장님은 허허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좋아요. 그럼 함께 지켜봅시다. 저에게 올 그림이 물에 젖어서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요. 만약 윤 작가의 말이 거짓이라면 다시는 붓을 들지 마세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알았죠? 간절한 저의 제안에 장 회장님은 승낙을 하셨어요. 네, 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를 했죠. 그런데 긴가민가했던 제 말이 정말 맞아버린 거예요.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쥐새끼 마냥 제 작업실로 슬금슬금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보란듯이 펼쳐놓은 장 회장님에게 드릴 그림 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원하게 물을 뿌려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며 난리도 아니었죠. 장 회장님은 단 1%의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제 말이 100%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그림을, 그것도 미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갤러리 관장이라는 사람이 작가의 그림에 물을 부을 수가 있냐며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보더니 할 말을 잃어버리시더군요. 윤 작가 말에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많네요. 장 회장님은 놀라다 못해 헛웃음을 지어 보내시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공을 들여 그린 그림이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제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상상은 했지만 그 충격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장 회장님은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면서 도리어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 윤 작가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제 내가 윤 작가 마음 알았으니 마음 놓아요. 라고 하더군요. 이 말에 순간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내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애써 참았어요. 장 회장님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하더군요. 김 관장님, 저는 미술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신뢰를 가장 우선으로 하죠. 이 비겁한 행동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몸소 보여주셨으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제 사업가 파트너로서 신뢰가 깨져버렸으니 추진 중인 사업은 백지화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저는 장 회장님의 말에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장 회장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장 회장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보신 게 다가 아닙니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다 설명할게요. 변명 따위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무릎으로 걸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현경아, 네가 말 좀 해다오. 이거 아니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네가 가장 잘 알잖아. 시어머니의 표현에 전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건지 말입니다. 저야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왜 제 그림에 물을 부어서 작품을 망가뜨렸는지, 왜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는지 그걸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저와 장 회장님의 눈치를 슬슬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하지 못한 말을 제가 대신해줬죠. 제 친정이 망해서 절 더 이상 며느리 취급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고 게다가 위자료도 주지 않고 내쫓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 작품에 흠집을 내서 위약금 물어준다는 핑계로 절 알거지로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작가로서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어머니는 제가 부잣집 딸이라서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전요. 같은 미술을 하는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말이 통해서 좋았어요. 그러니
덩달아 어머님이 아들도 사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건데 어떻게 당신 두 사람은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전 정말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다. 그러자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마보이 남편이 뜬금없이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날 욕해. 우리 엄마 욕하지 말고.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장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 작업실에서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장 회장님이 나간 문에 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장 회장님, 그거 아니에요.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저 그 사업 꼭 해야 해요. 장 회장님하고 손잡고 그 사업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울부짖어도 소용없는 일이죠. 시어머니처럼 머리 좋으신 분이 왜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제 일을 망가뜨리면 자신의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요. 사실 장 회장님을 알게 된 것도 제가 시작이었고 저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승을 하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 꿈에 그리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렇게도 좋아하셨으면서 말이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그림에 물을 붓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한 영상 파일을 경찰에게 넘겼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재물손괴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장 회장님과의 계약도 깨져버리고 그 밖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도 소문이 일순간에 확 퍼지고 말았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략을 걸고 넘어져서 남편과 살았던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못된 짓 때문에 혼인 파탄의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걸로 인정받았고 위자료를 받기도 유리해졌죠. 그렇게 해서 전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하루는 장 회장님이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더군요. 전 부담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죠? 어린 나이에 지혜롭게 잘 버텨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더라고요. 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내 회사 로비에 못 거는 거지? 안 그래요? 처음에 전 장 회장님의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몰랐어요. 이건 장 회장님의 특유의 유머인 거죠. 한참 후에 전 눈치를 챘어요. 기회를 주시면 꼭 다시 그릴게요. 저야말로 큰 회사 로비에 제 그림이 걸리는 건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 회장님은 저번처럼 똑같이 6개월간의 시간을 줄 테니 그림을 충분히 그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감지덕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준비해오신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완성된 저의 그림은 조력자의 사무실 1층 현관에 걸리게 됐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하더군요.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 감동 그 자체더군요. 제 행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의 그림을 시작으로 대기업에서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이번엔 회의실에 걸 대형 그림으로요. 작품비도 넉넉하게 받아서 전 그림을 완성했죠. 그리고 곧 대학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새 학기에 대학 강의도 나가게 되었어요. 전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니, 제 인생이 너무나도 신기하답니다. 참, 얼마 전에 우연찮게 시댁 얘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갤러리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래저래 소문이 좋지 않게 퍼져서 갤러리를 사용하겠다는 화가들이 없다는 거예요. 갤러리 상가가 임대이기 때문에 작가들의 전시 없이 갤러리를 비워두면 한 달도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 역시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에 온 정신을 몰두해도 힘들 텐데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마음볼을 그리 들쓰니 사업이 잘 될 턱이 있나요? 인생이란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다는 걸 요즘 더욱 실감한답니다. 어쨌든 이제는 지난 일을 다 잊었고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예술가들이 겪는 험난한 일은 디딤돌이 되어서 작품으로 승화되어 간다고 하죠. 이런 시련들이 제가 작가로서 성장하는데 아마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작가로서 더 많은 작품들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두 사람의 앞날이 더 시궁창으로 빠지길 더는 원하지 않아요. 저에게 했던 일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도 잘 살길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파이팅하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